아니 살아 있었단 말이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저 아이가 어찌 내 눈앞에 있단 말이냐?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이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그저 옹기를 파는 평범한 처녀였지만 노인의 눈에는 20해 전 한양 땅을 피로 물들였던 그 가문의 핏줄이 그대로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뒷걸음질을 치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 뒤로 서늘한 피비린내와 통곡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순간이었지요. 대체 이 이름 없는 남매에게는 어떤 기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옛 조상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복 듬뿍 받아가세요. 이제 매월 야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무 해 전 일이었습니다. 한양 북촌에 박대감댁이 있었지요. 대감은 청렴하기로 이름 높았고 슬하에 아들 둘과 막내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맏아들 서기는 19 청년이었고 막내 순이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금부도사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죄명은 영모였습니다. 박 대감은 아무 말 없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지요. 눈은 안채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슨 말이 담겨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이 집안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드득 석가래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안채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서기는 불길 속을 뚫고 안채로 뛰어들었습니다. 연기가 목을 찔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막내 순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치마에 이미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순이를 서기에게 떠밀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살아라. 살아서 돌아와라. 그 말이 어머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서기는 순이를 업고 뒷담 쪽으로 달렸습니다. 등 뒤로 어머니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서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와르르. 내들보가 무너지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서기는 담을 넘었습니다. 순이가 등에서 울었습니다. 오빠, 어머니는요? 서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한양에서 멀어질수록 산은 깊어졌습니다. 길은 험해졌습니다. 신발이 닳아 맨발이 되었습니다. 발바닥에 피가 맺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강원도 첩첩산 중에 광산촌이 있었습니다. 서기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두 남매는 거지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그을음투성이었습니다. 머려진 폐가 한 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바닥에는 잡풀이 자라 있었습니다.
순이가 서기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오빠, 배고파. 서기는 품을 뒤져보았지만 줄 것이 없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이는 그런 오빠를 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7살 아이는 알았던 것이지요. 오빠도 배가 고프다는 것을. 그날 밤 서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폐가 틈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순이가 서기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기는 순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반드시 살려야 한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해 전 그 밤, 두 남매의 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서기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불길 속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나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굶다 못해 산에서 캔 풀뿌리를 씹었습니다. 쓴 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꾹 참고 삼켰습니다. 7살 아이가 그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지요. 서기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낯선 청년을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문전박대가 열흘째 이어졌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거지 같은 놈이 또 왔다고요. 서기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곳은 광산이었습니다. 그것도 막장. 갱도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물이 새고 천장이 언제 무너질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죽음의 현장이라 불렀지요. 품삯은 하루 종일 곡괭이질을 해야 겨우 좁쌀 한 돼.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기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여윈 팔뚝으로 얼마나 버틸지 두고 보자는 표정이었지요. 서기는 아무 말 없이 곡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곡괭이 자루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이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해가 질 때까지 석탄을 캤습니다. 등에 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감독이 손에 좁쌀 한 되를 쥐어주었습니다. 겨우 이것뿐인가 싶었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폐가로 돌아왔습니다. 서기는 피 묻은 손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순이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서기는 웃기만 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오빠의 굽은 등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빠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날 밤 서기가 좁쌀죽을 끓였습니다.
순이 앞에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순이가 죽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주르륵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어? 서기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면서 죽을 먹었습니다. 서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기는 막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손바닥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새 상처가 생겼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점점 굽어갔습니다. 19 청년의 등이 40 노인처럼 되어갔지요. 하지만 서기는 단 한 번도 순이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잠든 후에야 몰래 손바닥에 피를 닦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찢어진 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서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순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그렇게 막장에서의 첫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남매에게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이 열린 것이지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었지요. 서기는 39이 되었고 순이는 17 처녀가 되었습니다. 폐가는 여전했지만 두 남매는 살아남았습니다. 서기의 손은 굳은 살로 두껍게 덮여 있었습니다. 손금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등은 젊은 나이에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를 굶기지는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굶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서기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기가 폐갱도를 정리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면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요. 오래전 도공이 쓰던 가마터 흔적이었습니다. 서기는 그날부터 밤마다 가마터를 살폈습니다. 막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흙을 빚어보았습니다. 물레를 돌려보며 불을 떼보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릇은 갈라지고 터지고 찌그러졌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순이가 가마터로 찾아왔습니다. 오빠가 밤마다 어디 가는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서기가 빗담한 그릇을 보았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그릇을 만들어 보려고 순이가 깨진 조각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그림 그려볼까? 순이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그림을 배웠습니다. 꽃과 새를 그리는 솜씨가 제법이었지요. 서기가 새로 빚은 그릇에 순이가 붓을 들었습니다. 매화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투박한 그릇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마에 불을 넣었습니다.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에 가마를 열었습니다. 첫 작품이 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기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얼마 만에 웃어보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장날이 되었습니다. 서기가 그릇 몇 개를 지게에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순이도 따라갔습니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한 안악이 다가왔습니다. 이거 그림이 예쁘네. 얼마요? 은전 몇 잎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막장에서 열흘을 일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이가 오빠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산에서 함께 일하던 늙은 노인이 장터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웃을 때마다 노인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저 아이, 누굴 닮은 거야? 노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기가 이상히 여겨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노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저 아가씨가 옛날에 알던 사람을 닮아서. 노인은 말을 흐리고 돌아섰습니다. 허겁지겁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서기는 찜찜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노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서기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막장 일은 줄여도 되겠다. 순이가 오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동안 오빠의 굽은 등을 보아왔기 때문이지요. 입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순이는 오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굳은 살 박힌 그 손을.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그릇이 팔린 날, 서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머니를 보았지요. 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산골에 그림 예쁜 그릇 만드는 남매가 있다더라.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는 막장 일을 줄이고 가마에 매달렸습니다. 순이는 날마다 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사군자가 그릇 위에 피어났지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산촌 옹기시장은 강주부 아들 강태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강태는 30줄 건달이었지요. 아비 권세를 믿고 행패를 일삼았습니다. 옹기 값을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품질은 나빠지고 값은 치솟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원성을 품었지만 아무도 대들지 못했습니다. 강 주부가 이 지역 최대 토호였기 때문입니다. 강태가 서기 남매 소문을 들었습니다.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거지, 새끼들이 내 장사를 망쳐. 부하들을 보내 서기네 장터 자리를 뒤엎었습니다. 그릇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순이가 울먹였습니다. 서기는 이를 악물고 깨진 조각을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서기는 밤낮 없이 가마를 돌렸습니다. 더 좋은 흙을 찾아 산을 뒤졌습니다. 굽는 온도를 바꿔가며 실험했습니다. 드디어 새하얀 백자가 나왔습니다. 일반 옹기와는 차원이 달랐지요. 순이가 그 위에 산수화를 그렸습니다. 봉우리와 소나무와
폭포가 어우러졌습니다. 서기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산골백자. 다음 장날 서기는 산골백자를 지게에 가득 지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강태 가게 바로 맞은편에 자리를 폈습니다. 값은 강태 옹기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품질은 비교도 안 됐지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르르 서기네 앞에 줄을 섰습니다. 산골 백자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강태 가게 앞에는 파리 한 마리 날리지 않았지요. 저게 뭐야? 저 그릇 봐. 우리 며느리 혼수로 저거 사야겠네. 그림 좀 봐. 어찌 저리 곱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강태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부들부들 떨며 서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져. 서기가 일어섰습니다. 강태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장터는 누구 것도 아닙니다. 물건 좋으면 사람이 오는 거지요. 강태가 주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서기를 옹기 도령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림 아기씨라 불렸지요. 두 남매의 이름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서기는 번 돈으로 폐가를 고쳤습니다. 지붕을 새로 얹고 방을 넓혔습니다. 순이에게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사준 옷이었지요. 순이가 옷을 입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으로는 당연한 거라 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결국 강 주부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강 주부는 아들에게 망신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놈들이 감히. 그림자가 두 남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골 백자의 소문은 날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반드시 탈이 따르는 법이지요. 서기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기가 가마에서 새 백자를 꺼내고 있을 때였지요.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덜컹덜컹 가마 행렬이 서기네 집 앞에 멈췄습니다. 부하 대여섯 명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마 안에서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강 주부였습니다. 60줄의 사내였지요. 눈이 가늘고 입이 얇았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부채를 흔들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거만했습니다. 이 지역 일대를 쥐락펴락하는 토호답게. 서기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 주부가 서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 주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움찔 한 발 물러섰지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20해 전 자신이 영모로 모함했던 박대감의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설마 강 주부는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부채질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내가 요즘 장터에서 옹기 파는 놈이냐?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가마터가 내 광산 옆이니 세금을 내야겠다.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무도 쓰지 않는 폐갱도였습니다. 세금을 낼 이유가 없었지요.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땅은 버려진 곳입니다. 세금을 낼 까닭이 없습니다. 강 주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채질을 멈췄습니다. 내 놈 어디서 왔느냐? 그냥 떠돌이입니다. 부모는 없습니다. 강 주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요. 혹시 너 역적 박대감 집안 아니냐? 서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강 주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에 부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놈 뒷조사해라. 철저히. 가마, 행렬이 떠나갔습니다. 서기는 떠나는 가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기가 문을 열자 광산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순이를 보며 눈물 짓던 그 노인이었지요. 노인의 손에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됩니까? 노인이 두리번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구석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줘야겠네. 서기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 낡은 베네 저고리가 있었습니다. 비단이었습니다. 20해 세월의 빛이 바랬지만 수노인 문양은 또렷했습니다. 박대감 가문의 문양이었지요. 서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20해 전 불타는 대감댁에서 내가 건진 거오. 막내 아기씨 거였지. 서기가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더 말할 수 없네. 다만 강 주부를 조심하게. 그 자는 노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허겁지겁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기가 뒤따라 나갔지만 노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서기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네 저고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순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순이에게 보여줘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서기는 베네 저고리를 천장 들보 위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잠들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서기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 들보 위에 숨겨둔 베네 저고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동이 트자 서기는 들보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비단이 낡았지만 수놓인 문양은 또렷했습니다. 박 대감 가문의 문양이 틀림없었습니다. 서기는 베넷 저고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수놓여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점 등에 새긴 아이.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20해 전 어머니가 손수 놓은 글씨가 분명했지요.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순이 등에 복점이 있단다. 북두칠성 모양이야. 하늘이 점지한 아이지. 서기는 순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확인하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아니, 확인해서 맞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서기는 결심했습니다. 노인을 찾아가기로 했지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광산 입구에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갱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가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요. 왜 여기까지 왔나? 어르신께 여쭐 것이 있습니다. 서기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어째서 그 베넷 저고리를 갖고 계셨습니까?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나는 20해 전 박대감댁 종이었네. 서기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그날 밤, 불이 났을 때 나는 대감댁 뒷문을 지키고 있었어.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마님께서 막내 아기 씨를 안고 뛰쳐나오셨지. 베넷 저고리가 마님 품에서 떨어졌어. 내가 주었네. 그리고 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그리고 뭡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덜컹덜컹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기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주부의 부하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여섯 명이었지요. 손에 곤봉과 밧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놈이다. 부하들이 노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기가 막으려 했지만 밀려났습니다.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이 늙은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부하들이 노인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노인이 끌려가면서 외쳤습니다. 아기씨 등을 확인하게. 북두칠성을 그러면 알 수 있어. 서기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 하나가 발로 가슴을 찼습니다. 푹. 숨이 턱 막혔지요. 땅에 쓰러진 채 노인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북두칠성 등에 7개 부하들이 사라졌습니다. 서기는 한참을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지요. 노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서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가 달려 나왔습니다. 오빠,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더러워? 서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 등에 정말 점이 있는 걸까? 있다면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무 일 아니라 했지만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였습니다. 그날 밤 서기는 순이가 잠든 후에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열지 못했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확실해지면 그때. 하지만 그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노인이 끌려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노인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북두칠성 등에 7개.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서기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어디 아파? 아니다. 괜찮다. 입으로는 그리 말했지만 서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때 순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빠, 나 잠깐 광산에 다녀올게. 광산, 왜? 어제 그 노인 어르신 못 봤어. 나한테 항상 잘해주셨는데 요즘 안 보여서. 서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이는 노인이 끌려간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순이야, 오늘은 가지 마라. 왜? 금방 다녀올게. 순이는 대답도 듣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서기가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마침 백자를 사러 온 손님이 들이닥쳤습니다. 발이 묶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 주부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비밀 장소였지요. 강 주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한다. 저 늙은이도, 저 남매도. 부하 하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강 주부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섬뜩한 미소였지요. 사고로 위장해라. 광산은 원래 위험한 곳 아니냐.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흩어졌지요. 순이가 광산에 도착했습니다. 갱도 입구에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노인이 보이지 않았지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어르신, 계세요? 목소리가 갱도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순이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 강 주부의 부하들이 갱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요. 지지대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천장 버팀목에 불을 붙였습니다. 쿠르르릉. 갱도가 흔들렸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돌멩이가 떨어졌지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와르르르. 돌과 흙이 쏟아졌습니다.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돌무더기에 묻혔지요. 서기가 굉음을 들었습니다.
손님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광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갱도는 이미 돌무더기로 막혀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지요. 순이야. 서기가 소리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돌무더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손톱이 깨졌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돌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오빠 여기 있어. 대답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돌을 집어 던지고 또 집어 던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웅성거렸습니다. 또 무너진다. 위험해. 그만둬. 너까지 죽어.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 돌을 움켜쥐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지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의 손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손가락뼈가 보일 지경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돌 사이로 희미한 신음이 들렸습니다. 서기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순이 목소리였지요. 순이야, 살아있어?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미친 듯이 돌을 파헤쳤지요. 하지만 돌이 너무 많았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빼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려워 나서지 못했지요. 언제 또 무너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서기가 피 묻은 손으로 돌을 움켜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서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20해 동안 단 한 번도 남에게 도움을 청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서기가 고개를 숙이고 애원했습니다. 동생만 살려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의 신음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피 묻은 손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피 묻은 손으로 돌을 움켜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신음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가마 행렬이 광산 앞에 멈췄지요. 강주부가 부하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서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런 사고가 났구나. 안 됐군. 서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핏발로 물들어 있었지요. 당신이 한 짓이지. 강주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냐. 광산은 원래 위험한 곳이다. 사고는 늘 있는 법이지. 서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몸에 힘이 없었지요.
하루 종일 돌을 파헤친 탓이었습니다. 증인은 없다. 증거도 없다. 깔끔하게 끝났군. 강 주부가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증인이 여기 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지요.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은 늙은 선비였습니다. 백발이 흩날렸지요.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선비가 서기 앞에 섰습니다. 서기를 내려다보았지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해 만이구나. 내 아들아. 서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아버지? 강 주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뒷걸음질 쳤지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대감 죽었잖아. 내가 어떻게? 박대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 주부를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눈빛이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죽었다고? 내가 날 죽이려 했었지. 하지만 하늘이 허락지 않았다. 박대감이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것은 임금께서 내리신 밀지다. 20해 전 내 누명을 재조사하라는 명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어사직첩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면을 받고 암행어사가 되었다. 20해 동안 증거를 모았다. 내 죄를 밝힐 증거를. 강 주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펄쩍펄쩍 뛰었지요. 그건 거짓이다. 증거가 어디 있어? 박대감이 손짓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나왔지요. 광산 노인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끌려갔지만 박대감이 미리 구해낸 것이었지요. 이 사람이 증인이다. 20해 전 내가 나를 모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지.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 주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자가 거짓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박대감을 역모로 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증인을 매수했습니다. 강 주부가 벌벌 떨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요. 하지만 관군들이 이미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이 서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들의 손을 잡았지요.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늦어서. 20해나 늦어서.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셨군요. 박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지요. 수run이는 어디 있느냐? 서기가 돌무더기를 가리켰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관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두 저 돌을 치워라. 빨리. 수십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돌이 하나씩 치워졌지요.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순이가 보였습니다. 기절해 있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순이를 끌어냈습니다. 박대감이 순이의 등을 드러냈지요. 옷깃을 젖혔습니다. 등에 점이 있었습니다. 7개. 북두칠성 모양이었습니다.
박 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틀림없다. 내 막내딸이다. 서기가 품에서 베넷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노인에게 받은 그것이었지요. 이것도 순이 것입니까? 박 대감이 베넷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뒷면의 글씨를 보았지요. 북두칠성점 등에 새긴 아이. 부인의 필체였습니다. 그렇다. 내 어미가 손수 수놓은 것이다. 베넷저고리, 북두칠성점, 아버지의 증언,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강 주부 부자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끌려가면서 발버둥 쳤지요. 나를 이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토호다. 박 대감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토호, 내 죄는 영모보다 무겁다. 20해 전 내가 저지른 일,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강 주부가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서기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이를 안고 있었지요. 박 대감이 두 자식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데 엉켜 울었습니다. 20해 만이었습니다. 하늘의 북두칠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사흘 만이었지요. 낯선 방이었습니다. 비단 이불이 덮여 있었고 향 냄새가 났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백발의 노인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노인이 부드럽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무리하지 마라. 아직 몸이 온전치 않다. 순이가 두리번거렸습니다. 낯선 노인이었지요. 저 어르신은 누구세요? 여긴 어디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기가 들어왔지요. 순이가 오빠를 보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오빠. 서기가 달려와 순이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지요. 괜찮아. 다 끝났어.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여긴 어디야? 저 어르신은 누구고? 서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 대감을 바라보았지요. 박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지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어. 박 대감이 순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순이의 손을 잡았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20해나 기다리게 해서. 순이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꼭 잡았지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졌지요. 강 주부의 죄목은 무고, 문서 위조, 살인 교사, 재산 강탈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중죄였지요. 사또가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강 주부는 가산을 몰수하고 종신 유배에 처한다. 유배지는 사또가 잠시 멈췄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강원도 막장 광산이다. 강 주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펄쩍펄쩍 뛰었지요. 그건 안 돼.
그곳은 죽음의 현장이라고.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서기를 20해 동안 부려먹은 곳이다. 이제 내가 해볼 차례지. 강태도 같은 형벌을 받았습니다. 부자가 나란히 끌려갔지요. 포승줄에 묶인 채 광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20해 고난을 견딘 서기에게 하늘이 보상을 내린 것이지요. 박대감 가문이 복권되었습니다. 몰수당했던 재산이 돌아왔습니다. 한양의 대저택, 강원도의 땅, 창고의 재물이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온 것이지요. 서기는 가문을 대표해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20해 막장에서 일하면서도 밤마다 글을 읽었던 보람이 있었지요. 급제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지만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관복을 입고 아버지께 절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박대감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내가 이미 일으켰다. 20해 동안 동생을 지킨 것, 그것이 가문의 기둥이다. 순이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현감이 청혼을 한 것이지요. 산골 백자의 그림을 보고 반한 사람이었습니다. 박대감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순이가 웃었습니다. 오빠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서기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왜? 내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입으로는 그리 말해도 눈에는 물기가 어렸지요. 동생이 시집간다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대감이 비단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안에 하얀 버선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내 어머니가 순이 시집 갈 때 신기려고 만든 것이다. 20해 전에 순이가 버선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박대감이 순이를 안았습니다. 서기도 곁에 왔지요. 세 사람이 한데 엉켜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기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곡괭이 자루였지요. 막장에서 20해 동안 쓰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버리지 않을 겁니다. 박대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왜? 서기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이게 우리를 20해 동안 먹여 살렸으니까요. 박대감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늘에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혼례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지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좋은 징조라고들 했습니다. 박대감 저택이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한양에서, 강원도에서,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20해 만에 돌아온 박대감 가문의 경사를 축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붉은 원삼의 족도리를 썼지요. 거울을 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20해 전 불타는 대감댁에서 도망치던 7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엿한 규수가 되어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기가 들어왔지요. 관복 차림이었습니다. 순이가 오빠를 보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빠. 서기가 동생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예쁘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 20해가 담겨 있었지요. 굶주림을 견디며 풀뿌리를 씹던 날들. 막장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던 날들. 피 묻은 손을 숨기던 날들.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이가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울었지요. 오빠, 고마워. 20해 동안 지켜줘서.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등을 토닥였지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끝났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지요. 마당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마시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박 대감은 따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 작은 상 하나를 차린 것이지요. 상 위에는 소박한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밥 3그릇, 국 3그릇, 나물 몇 가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 대감이 서기와 순이를 불렀습니다. 3사람이 상 앞에 둘러앉았지요. 박 대감이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20해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더냐. 서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이요. 박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그때 상 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느냐?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콩나물국이요. 어머니가 끓여주셨어요. 박 대감이 국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콩나물국이었지요. 오늘도 같은 것을 준비했다. 내 어머니 대신 내가 끓였다. 서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순이도 울었지요. 박 대감도 울었습니다. 3사람이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밥맛이 짰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지요. 한참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밥을 다 먹었을 때 박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기야. 예, 아버지. 그 곡괭이 자루 어디 있느냐? 서기가 품에서 낡은 곡괭이 자루를 꺼냈습니다. 어디든 지니고 다녔지요. 여기 있습니다. 박 대감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했습니다. 이것을 가훈으로 삼아라. 서기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곡괭이 자루를요? 박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가족을 지켜라. 그것이 우리 가문의 가르침이다. 이 곡괭이 자루가 그 증거다. 서기가 곡괭이 자루를 받았습니다. 가슴에 품었지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났지요. 서기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박 대감은 백발이 더 희어졌습니다. 어느 날 서기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곡괭이 자루는 뭐예요? 왜 사당에 모셔뒀어요? 서기가 아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게 우리 가문을 지킨 물건이란다. 곡괭이 자루가요? 그래. 20해 동안 아버지와 고모를 먹여 살렸지.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지요. 서기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다. 가족을 지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떠오르고 있었지요. 서기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습니다. 순이 잘 지켰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흘린 눈물이라 했습니다. 20해의 고난을 함께 견딘 남매에게 하늘은 마침내 복을 내렸지요.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뜨겁게 만든 건 바로 서기의 손이었습니다. 20해 동안 막장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며 굳은 살이 박힌 그 손, 티가 나도 동생 앞에서는 숨기던 그 손, 그 손이 결국 가족을 지켜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막장 같은 시절을 보냅니다. 끝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혼자 버텨야 할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결국 가족뿐입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닌 함께 밥 한 그릇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별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목소리 한번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들으시든 계신 그곳에 따스한 햇살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